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휘입니다. 통일TV 개국 특집 프로그램인 통일의 길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곳 조지아주 어거스타에 있는 박한식 교수님 자택을 방문해서 박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박 교수님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 북한 붕괴론에 관한 겁니다. 북한 붕괴론의 허상과 실상에 관한 주제입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북한 붕괴론은 이미 상당히 오래된 주제죠. 또 교수님께서도 이미 책자나 또는 신문 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또 말씀을 해주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붕괴론은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냉전이 종식되자 동구 사회주의 여러 국가들이 연달아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많은 지식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도 곧 붕괴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때는 이른바 북한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었죠.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그런 시대에 처하자 북한이 붕괴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서 실제 한국 정부나 또는 미국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붕괴론은 여전히 건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한식 교수님께서도 북한 붕괴론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특별히 통일TV에서 북한 붕괴론에 관해서 박한식 교수님의 입체적인 견해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 북한 붕괴론에 관해서 교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북한 붕괴론은 건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수많은 비판을 받고 또 현실적으로 검증이 반복적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그런 이유 또는 어떤 까닭 같은 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북한 붕괴론의 상황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유럽이나 제3 국가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은 북한이 그렇게 쉽게 붕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또 학자들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될 거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붕괴론을 주장한달까 전망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은 체제가 붕괴된다. 이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 말하자면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북한을 많이 다녔는데 1990년대 중반에는 1년에 2번, 3번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곤란하죠. 사람들이 굶고 영양실조 쪼고 병에 시달리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붕괴되지 않습니다. 왜 않느냐? 경제의 어려움이 체제의 정통성 위기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체제가 체제의 정통성 문제가 있으면은 붕괴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만 나쁘다고 해서 식량도 없고 이런 기본 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체제가 붕괴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 같은 곳은 체제의 정통성을 경제나 물질적인 풍요에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이나 주체 철학이나 혹은 민족주의나 이런 데에 정통성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경제의 부진과는 별도입니다. 이걸 이제 알면 왜 북한이 당장 붕괴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알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1994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쪽에 있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북한은 이제 3개월도 못 가서 붕괴된다. 그랬는데 뭐 3개월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2019년인데 1994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절대 붕괴될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정치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많은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도 북한은 아직까지 붕괴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오바마 시대 때 저는 좀 미국과의 관계가 좋게 되리라고 희망했는데 왠가 그렇지를 못하고 오바마 때 미국 대통령은 소위 strategic patience라 인내, 전략적 인내다. 왜냐하면 기다려보자. 북한은 시간 문제다. 붕괴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독과 동독에는 없었던 체제 경쟁의 대상인 남한이 있습니다. 동독은 서독과 체제 경쟁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남한과 체제 정통성을 경쟁 내지 전쟁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국력이 종화되고 인심이 단결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서독 동독처럼 통일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독처럼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경제는 동독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우리 북과 남에 비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그래서 서독에서 동독의 경제 원조하는 데는 서독의 막강한 서독의 경제가 뭐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2,500만 북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기본 생활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데는 크나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동독과 서독이 합쳐진 것처럼 그런 흡수 통일식으로 해서 붕괴되지도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붕괴가 오늘날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계속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제네바 때 사실 미국과 남쪽에서 주동이 되어서 북한에 경수로를 만들어 주겠다. 경수로를 2대나 만들어 주고 그걸 완성될 때까지는 1년에 5만 톤씩 중류를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북한은 몇 달 사이에 붕괴될 거니까 뭐 달라는 거 준다고 다 약속해라.
왜냐하면 줄 필요도 없다. 체제가 없을 테니까. 예.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지용료 5만 톤 1년에 주는 것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수로 만드는데 막강한 돈이 들고 협력이 필요한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대로 다 하라고. 그래서 한국이 75%인가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에서도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가야 된 중료도 가지 않아 한국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경수로 2대를 만드는 건 예산조차 편성 안 해. 왜? 북한이 붕괴되리라고 가정해서 그랬습니다. 붕괴되는 징후는 없대. 그냥 말하자면 바라는 마음에서 wishful thinking에서 이제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전략적인 인내를 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와도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붕괴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통일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야 북한이 붕괴 안 하면 분단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고 분단이 계속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 붕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무력 전쟁으로 가서 참 월남에서처럼 한편에서 군사적으로 우세해서 다 축출해버리고 남한에서 북한 또 미국에서 북한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한다는 것은 남북, 더구나 남쪽에 수백만의 희생이 됩니다.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괌에 있는 이런 까지 다 합하면 미국도 수만 명이 희생이 됩니다. 또 이제 일본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 붕괴가 안 일어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이 없습니다. 그 분단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것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입니다. 그 무기 생산하는 사람, 더구나 이 비행기 같은 그런 값비싼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 또 그런 산업 이런 데서는 환영입니다. 북한이 붕괴되어 버리면은 경제적인 부담은 더 나갈지는 몰라도 무기는 남한에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무기를 팔아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군산복합체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계속 심부름만 하면서 돈 벌여가지고는 무기 사는데 다 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이 2번씩이나 만나고 또 만난다. 이제 관계를 좋게 하자. 군사 대결을 이제 없애자. 절대 침략하는 건 이렇게 2분이 정상들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무기 시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를 산다는 것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절대 필요한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미군이 계속 주둔되어 있고 또 한국군과
그 안보 관계의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합동 훈련도 하고 무기도 계속 수입하고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도 뭐 모종의 군산 산업이 있고 부패가 있고 부정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의 대미 정책이 대북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남북 간에 좀 더 평화의 무드가 생기고 또 대화 같은 거, 교류 같은 거 이런 것이 잘 돼야 되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남북 그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놨다가 다 철거했다가 또 왔다가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시각에. 그래,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붕괴라는 거, 북한의 붕괴라는 게 붕괴하지도 않을 거고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붕괴하는 그 길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자본주의화가 된다. 사유재산을 받아들이고 소비 생활에 젖어버리는 그러한 보통 후진국들이 가는 걸로 따라갈 거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체 철학, 주체 사상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주체 사상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체제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체제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동독 자체로 긍지를 느낄 데가 없었습니다. 서독은 경제가 굉장히 부유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독은 동독에 소위 동방정책이라고 해서 경제 지원을 계속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요새 혹자들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 북한이 자본주의화되고 있다. 고 하는데 저는 북한을 잘 압니다. 절대 자본주의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본주의화 되는데 인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택 같은 사람이 제거된 것이 그 체제에서 근본적인 위협을 느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체제 안에서 붕괴가 되도록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붕괴하는데 소위 밀리터리 쿠데타,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이 또 후진국에 흔히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군부 쿠데타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소위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과 민 사이가 밀접하게 부착되어 있고 또 선군 정치라고 해서 군이 인심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군이 인간과 민간의 경제 생활에 적극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또 민간을 돕는 것이 오히려 선군 정치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군 정치나 이런 걸 볼 때에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 혹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반정부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시민사회도 없습니다. 또 그걸 권장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한 다른 정치제도 사회가
북한인데 네. 거기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하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붕괴가 잘 안 됩니다. 아, 예. 그 교수님 저 말씀 그 서두에서 북한 붕괴론에 관한 질문을 드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것 같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 붕괴론을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나라도 많다. 다만 북한 붕괴론을 특히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또 이제 한국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왜 도대체 왜 유독 미국과 한국에서 북한 붕괴론을 주장할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의 그 군산 복합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산 복합체는 기본적으로 적이 있어야 되고 제거해야 될 적이 있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 복합체의 자체, 군산 복합체가 그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한이나 북한과 같은 어떤 그 악의 세력으로 간주된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슬뿐만 아니고 그 세력들을 계속 악마화 시켜야 됩니다. 계속 악마화 시킴으로써 이제 적개심이 나서 이제 그 사람들 가서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그것은 도덕적인 말하자면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악마화를 시킵니다. 북한이 얼마나 깊게 악마화되어 있는지 미국에서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 북한이 설 땅이 없습니다. 완전히 악마입니다. 악마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악마는 죽여야 합니다. 그것과 달리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마는 죽여야 하는데 이 북한을 악마로화해 놓으면은 죽여야 됩니다. 여기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당을 차이를 불문하고 북한에 대한 악마화는 똑같습니다. 또 이것이 이 전파가 돼 가지고 남한에서도 북한을 악마화해 놓는 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도 볼 때 북한하고는 타협하고 이럴 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햇빛 정책을 주장하는 김대중 대통령 등 그 후의 사람들이 그 햇빛 정책에서 북한을 도우려고 하면은 그거 싫어합니다. 보수 세력에서는 악마를 먹이고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얘기가 어린애들이 악마가 왜 악마입니까? 갓난 아이들이 악마입니까? 갓난 아이들이 음식이 없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안 집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더구나 우리 동족 아니래도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또 하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북한은 변화는 하겠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결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북한은 그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북한의 모습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국가다라는 그 인식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북한이 비정상 국가이냐? 우리한테 익숙한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도와서 예를 들어서 뭐 개혁 개방을 시켜야 된다든지 또는 예전에 우리 저 이명박 정부에서 그랬었죠. 뭐 개혁 개방 뭐 3천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그래서 뭔가를 밖에서 개혁 변화를 시켜야만이 이게 정상 국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은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변화를 하더라도 자본주의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그 책자 이런 데서는 북한은 이미 정상국가다 또는 보통국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좀 바로잡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북한과 같은 나라가 사유재산,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걸 소위 발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편견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편견에 맞추어서 발전되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통 나라가 아니고 특별한 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이 궤변을 가지고 북한을 악마시킨 것을 정당화시키는데 북한이 보통 나라다 하는 것을 저는 제 책에서도 그렇고 많이 논란을 합니다. 보통 나라는 보통 나라가 원하는 정치의 목적과 수단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나라가 원하는 정치의 목적은 보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립을 합니다. 무엇으로서 확립하나 정치 이념으로서 확립합니다. 그 정체성을 북한에도 확립하고 있고 확립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주체사상 혹은 김일성 사상에 의해서 정체성은 확립되었습니다. 정체성은 누가 왜 어떻게 다스리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정치 이념이고 또 정체성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정체성이 되면은 그 다음엔 어느 나라든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혹은 내부로부터도 지켜야 합니다. 붕괴되지 않게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는 면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또 그 군사 그 의무 군사 그 봉사를 해야 되는 10년이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있고 훈련이 잘 되고 무기까지 심지어 핵무기까지 있으니까 안보 문제는 돼 있다. 누가 했느냐 이게.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등등으로 해서 주체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정통성을 확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보가 있어야 되는데 안보는 선군 정치라 또 등등으로 해서 둘째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군 정치는 군과 인민이 합해서 협조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려간다. 식량을 생산한다. 북한에 가면은 이 논밭에 농번기에 100% 군인들입니다. 군복을 논가에 밭가에 이렇게 재놓고 군인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민들이 그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안보가 형성됩니다. 북한에는 모든 사람들이 총만 가지면 군인입니다.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동네, 자기 집에 가서 다 이제 가족을 보호하고 방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밀하게 전국 전체가 이 안보 내지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체성이 생겼다. 이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선군 정치. 성군 정치, 군사적으로 안보가 확립되었다. 네네. 그러면은 어느 나라든지 나가는 방향이 경제 건설입니다. 경제 건설. 그게 이제 이 판에 박혀 있는 정치의 발전, 정치 경제의 발전입니다. 정통성 만들고 안보, 그다음에 경제 번영. 그 경제는 지금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모든 수단을 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체제의 숙제고 또 목적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국제 제재가 좀 완화되고 이러면은 상당한 차원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날 겁니다. 그러면 보통 나라가 하는 큰 정치적인 목적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왜 보통 국가가 아닙니까? 특별 국가가 아닙니다. 보통 국가입니다. 그걸 보통 국가라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북한도 그 건국 이후 김일성 주석을 통해서 그 정체성 정체성을 주체 사상을 통해서 그 확보를 하고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 때에서 이제 그 선군 사상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국가나 걷게 되는 대단히 전형적인 그런 노선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비정상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 국가다. 또는 어떤 전형적인 국가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는 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붕괴론 또는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이러한 그 인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북한 체제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그 안경, 어떤 시각 이런 데에서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인식 체계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구성해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성해내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건 이제 우리 한국 남쪽에서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북한은 파괴돼야 되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정책과 그런 의도가 없으면은 불안합니다. 불안을 느낍니다. 모든 불안은 군사의 역량에 갖다 맡기는 것이 미국도 지금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안보는 군인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안보라는 것은 물론 사이버 안보도 있습니다. 그건 군인들이 맡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보 또 안보에는 경제적인 혹은 분배의 정의가 잘 돼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안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고 일정한 공포가 있을 때에 적을 더욱 악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악마가 됨으로써 미국의 정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 자체, 북한 정치 체제가 그 악마라기보다는 아까 군산 복합체랄지 미국 그 정치 체제 내부에서 오히려 악마라는 그 이미지가 오히려 더 필요하고 그런 이미지를 그 구성해내서 자체 어떤 그 군산 복합체랄지 이런 체제를 그러니까 정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미국도 지금 현재 민주당, 공화당
다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만은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북한을 악마적으로 보는 것은 정권과 정당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미국의 이 여론은 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중화시키고 좀 어느 정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고 북한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악마 그 개념을 중성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한국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오히려 돌아서가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을 겨냥해서 핵을 만들었고 또 미국을 겨냥해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동족을 겨냥해서 절대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아, 예. 지금 한국에서 북한을 그 악마화시킨다든지 또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비해서 군비를 대단히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북한이 가진 핵이 남한의 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방금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남한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남한에서 굉장히 그 생소한 그런 그 어떤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진짜 북한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도 묻곤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진짜 통솔자랄까 통솔의 권위는 김일성에서 나옵니다. 아, 예, 예. 그 김일성의 그 유훈, 아하, 예. 유훈 정치라고 합니다. 아하. 북한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북한의 영도자는 몸은 죽었지만은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아주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평양 여러 번 가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매일 뭘 읽고 있는가 예. 이걸 생각합니다. 아하.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비슷한 인력이 있습니다. 아. 이래 하면 그날 하루하루씩 이렇게 나오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력에 매일 넘는가 보면은 그날에 빡빡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미국에서는 어포인트 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공백이 있으면 오늘 뭐다 이렇게 약속을 써놓는데 쓸 자리가 없이 빡빡하게 써놨는데 뭘 가서놨느냐 주로 김일성 유훈을 써놨습니다. 그 유훈을 그날 계절도 맞고 농번기에면 농번기면 다 맞는 유훈을 교실을 김일성 혹은 요새는 김정일까지 예. 이 유훈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매일 아침에 가서 그걸 익히고 오늘 여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회의를 해서 반성회를 합니다. 우리가 유훈에 맞게 살았느냐. 예. 그걸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누구 강력에 의해서 통치에 의해서 통치되는 보다도 유훈 훈시에 대해서 의해서 북한이 통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훈에서요,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을 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같은 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래, 그거는 상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때리는데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도 바람이 불어서 갑니다. 그 여파가.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말하면은 서울에 2,500만이 사는데 그게 대포만 믿게 넣으면 불바다가 됩니다. 자기들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 없고 남한을 견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김일성 유훈에 의해서 훈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반도 전체가 비핵화돼야 된다. 그러나 그 비핵화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핵으로 공격할 수 없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나면은 당장 그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북쪽에 비핵화할 거다. 왜냐하면 김일성 유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갈 거다. 사실이죠. 따라가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그 유훈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통해서 남한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그거는 그 사람이 이 북한 사람이 얘기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핵무기를 남한을 겨냥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벌써 했지요. 적어도 전략적인 그 핵 단두는 사용할 수 있었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민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고 하면은 이념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민족주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체제 정통성 유지하는데도 오히려 차질이 갈 겁니다. 그 유훈 정치라고는 그 개념이 우리가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북한에서 그 유훈 정치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더군다나 아까 교수님께서는 그 인력이라고 그러셨죠. 인력에서 거의 매일 김일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종교적인 공동체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훈 정치를 그 종교적인 신앙처럼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 유훈 정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종교성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체 사상 혹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 교시는 그 티칭은 성경의 기독교에서는 비유가 될 만합니다.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또 비유해서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교주입니다. 그 교주고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생각하는 2019년 얼마 전에 그게 원년 압니까? 원년 서기 원년입니다. 북한의 원년이 지금 노동신문 받아보십시오. 오늘 108년입니다. 주체 108년. 김일성 탄생 1912년부터 지금 10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김일성 교시가 참 성서의 교시에 비교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북한을 그 정치 공동체, 정치 체제 이제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치체는 굉장히 또 종교적인 그런 성격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온갖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신념, 종교의 유산 그런 신념 체계로 굉장히 그 단합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건 뭐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하나의 종교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평양 가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든가 하면은 텔레비전도 구경하고 또 노래하는 데도 가보고 하면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교회에 가면 성경이 있고 네, 찬송가가 있고 또 찬송 노래를 부릅니다. 네, 네, 그리고 새 찬송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면은 성경은 김일성 유훈 교수인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거기에 부르는 수령 장군님 김정일 훌륭하게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음악 이런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일명 찬송가라 합니다. 북한의 북한 찬송가. 주체교의 찬송가입니다. 아, 주체교. 예, 주체교죠. 그래서 주체 철학은 철저하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시절 같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럼 그런 시기에서도 북한이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를 이런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북한이 붕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볼 때 종교 집단은 그렇게 붕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탄압을 주면 줄수록 더 단결되는 것이 종교 박해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북한의 그 주체 종교 소위 주체 종교를 우리가 탄압하든가 혹은 북한 당국이 탄압하든가 하면은 그 신념 체계가 더 공고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선을 넘어 생각한다 이 책이요. 이 책에서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독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제 1장에서 북한 붕괴론을 다루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압박과 인내는 모두 답이 아니다 이런 그 소제목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은 이런 종교적인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뭐 경제적인 제재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압박을 한다든지 압박을 또 해야 된다는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랫동안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걸 통해서도 붕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다 없어가 원조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유화 이렇게 돼서 붕괴될 거냐? 절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도 붕괴 안 되고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더욱이나 붕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그 역설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 경제 제재를 해도 붕괴되지 않고 또 경제적 지원을 해줘도 붕괴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체제를 더욱더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더욱더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둘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은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서 북한 붕괴론의 그 허상과 실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북한 붕괴론은 북한 그 자체의 실상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러한 이미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 사유 습성에 입각해서 구성해낸 그 이미지의 성격이 대단히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그 사유의 습성에 관해서는 그 별도의 시간에 독립적으로 좀 시간을 마련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사유 습성을 극복해야만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그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